이제는 외면할 수 없어서 좀 새롭게 기획한 코너입니다. 우리의 편리 때문에 지구는 늘 숨이 가쁘죠.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한 지구야 미안해 첫 시간. 첫 번째 주제는 산불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산불정책연구소의 황정석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이제 처음 기획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누가 나에게 가장 잘해줬나를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 뭐 부모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지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좀 미안해해야 할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이 기획은 세상과 함께라는 사단법인과 함께 시리즈로 앞으로 좀 기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정책연구소의 황정석 소장님, 산불정책연구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예, 제가 1인 연구소로 출발을 해서 네.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것 같고요. 아마 12년 정도 혼자서 이제 산불 현장을 누비면서 이제 연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실 이제 경북에서 역대급 산불이 났고, 네. 또 80명이 넘는 사상자, 3,000명이 넘는 이재민, 피해 면적은 9만 헥타르. 이 9만 헥타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규모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서울의 1.5배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재해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가 이제 지났고 산불은 꺼졌지만 이제 복구는 시작되잖아요. 예. 복구가 완료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전쟁을 겪은 지 한 72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전쟁을 겪고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냥 지금보다 더 심하게 잿더미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 72년이 지난 지금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이제 산불로 인해서 실제 이제 피해를 입었던 것은 1997년, 96년 고정 산불. 맞아요. 고정 산불이 난 지 30년 정도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고정 산불 현장 가서 좀 정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당초 발생되기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자라와 있다. 그래서 한 50년에서 한 7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숲의 지금 관점에서 이제 복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데, 과연 지금 복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향후에 앞으로 과연 이게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가능한가? 시기를 떠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복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상 복구는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복구의 거죠. 의미가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물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있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산림과학자로서 복구의 의미는 없다. 왜? 이미 우리 전 지구적인 어떤 기후 변화의 요소들이 그 위에는 다른 생물들이 자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복구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실시하게 되면 인간의 개입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정 산불 났는 지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한 5번, 6번을 현장을 갔는데 이미 아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걸 복구해야 된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는 데도 너무 국한되고 사고를 고정시켜 버리면 저는 이제 그 사고를 뭐라 그러냐, 후진적 사고라 그러는데, 산불 나는 현장을 원래대로 되돌려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토목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장비들이 현장에 올라가고 사실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산불로 지나간 것보다 더 많은 훼손이 벌어집니다.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산을 더 훼손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거군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제 한 달밖에 채 안 됐는데 현장 가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자연 천위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숲이 울창할 때는 숲 속에 이제 양수, 음수 다양한 수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음수들은 밑에 가려져 있죠. 양수들은 음수들은 가려져 있는데 지금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 있으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힘을 못 쓰던 양수들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이제 생명이 꿈틀꿈틀하는구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걸 진짜 자료로 사용해 드릴 정도로 그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목이 형성이 되고 나면 숲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봤던 숲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숲이 그렇겠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숲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교육장으로 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 변화에서 그 불탄 숲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면
우리가 인간이 보지 못한 부분들이 다 보여질 수가 있어서 그 말씀하신 시간이 관점은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예. 불이 났다. 아유 누가 이렇게 또 불을 질렀어. 그 다음에 저거를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나무를 다시 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구란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폐허가 됐고 재탄생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지. 네. 그거를 예전에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뭐 다시 또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파괴되는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 숲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입돼서 복구해서 이 숲이 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식목일 날 막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된게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거의 100%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심어서 복구됐다고 하지만 실제 전쟁 이후에 나무를 심어서 복구된 거는 3, 4%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모든 숲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자리 숫자에 사람이 개입돼서 복구했는 거는 어떤 데냐면 산에 가면 줄이 맞춰져 심겨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죠. 이렇게 성목이 돼도 이래 줄이 딱딱 맞아 있는 숲은 복구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맞춘 네. 거니까. 그런데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숲이 흔하지 않죠. 그렇죠. 뭐 고속도로 주변이나 네네. 뭐 이런 데 있었던 흔하지 것 않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대다수의 부정형하게 자랐던 숲들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대부분을 처음 생각해 네. 보는 거라 약간 한 방 두들겨 맞은 기분인데요. 그렇군요. 이번에 경북 지역 산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경북 지역 산불 같은 경우에 예견된 인재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던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특히 의성 산불요. 네. 예를 들어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누가 봐도 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의성 산불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인재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발생 지점이 능선 부위입니다. 특이하게 의성의 산 정상 부위에 산소가 많더라고요. 능선 부위 같으면 11시경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골바람하고 계절풍이 부딪히나요? 바로 부딪히는 위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라이터라든가 특별하게 하기를 다룰 때 바람이 굉장히 센 바람에 의해서 이게 날아갈 수도 불티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소각 행위가 벌어졌다. 이거는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과연 이 정도의 어떤 거기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면 향후에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화점 같은 거기도 하고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예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거기 정상 부위에서 이미 한 11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바람을 스스로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상 부위에서 그 특히 산소 같은 게 특징이 있잖아요. 산소가요. 산불이 발화 지점의 최고 최적지가 산소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고. 그렇죠. 볕이 좋은데 보통 묘를 쓰니까. 예, 그렇죠. 불쏘시개가 많아서 어느 곳보다 쉽게 발화되는 데가 사실 산소 주변인데 어떻게 산소 주변에서 11시에 그 바람이 센데 화기를 다뤘을까?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분야입니다. 뭐 미필적 고의를 뛰어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지금 산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럼 성묘하는 문화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묘 문화 사실 우리가 한식 때 주로 한식 전후로 해서 뭐 사초라든가 조상님 묘를 돌보러 많이 다니는데 제가 성묘로 인해서 산불 발생된 것을 12년 동안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묘할 때가 산불 위험 시기란 건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또 한식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한식에 그렇죠. 이제 한자로 해석을 하면 차가울 한자 음식 식자인데 한식 때는 반드시 산소 주변에 성묘를 하더라도 차가운 음식을 다루어라라고 하는 무슨 이제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식 시기에 산소에서 사초 또는 성묘했을 때 불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경각심 차원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묘하러 가는 분들이 그 산불 위험 시기에 그 주변에서 성묘하고 남은 또는 뭐 황태 또는 오징어를 구워 드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배불 또 향불을 피우는데 성묘 때는요 이렇게 이제
그 오징어를 구워 먹는 불뿐만 아니라 향불에서 남아 있는 잔불 또는 담뱃재가 떨어져서 붙을 정도까지 산소 주변은 발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바람이 높고 건조하고 예. 그래서 이게 성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향불을 예를 든다면 향불을 들고 가기보다는 뭐 전자향이라든가 요즘 뭐 좀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걸 하든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이제 장례 문화라든가 성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이제 요즘 화장으로 가니까. 예. 아예 이제 꼭 한식대를 산소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국가적으로 위험을 일으키는 문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문화적으로는 참 그런 게 또 사실 바뀌기가 어렵긴 한데. 않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발견이네요. 한식이 뭐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 네. 차가운 음식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묘 가서 막 음식을 데우거나 혹은 이미 있는 음식을 데워 먹거나 네. 뭐 또 다른 불이나 향을 피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본래의 의미에서는 좀 벗어난 의미일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조금씩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산불 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화가 많이 나잖아요. 네. 뉴스를 보면 막 진짜 막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이제 좀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적 법 감정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진짜 아주 뭐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산불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작정하고 방화라는 방화죄가 있고 산불 실화죄가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수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의성산불처럼 성묘객이 그 위험도가 높은 데서 불을 피하는 것은 실화이지만 약간 방화성 실화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사실 실수에 의해서 불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국민 법감정을 대입시켜서 무작정 형량을 높인다는 거 이거 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물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화죄의 한계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민사 보상을 끝까지 묻는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징벌적 피해 보상 같은 거네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실화자들이요 거의 99% 이상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산불이 몇십억 몇백억.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나마도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사실 실화죄를 무조건 강하기 불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단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가해자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검거가 한 4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가해자 검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산불 조사 감식이 누구한테 맡겨졌냐면 산림청에서 퇴직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조사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예, 그 조사 감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산불 조사 감식을 그분들이 한다고요? 갈수록 예를 들어서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성 사명감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 왜 이런 사실을 그동안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많이 놀라시는데요. 산림청에 퇴직했는 분들이 조사 감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훈련되고 준비된 분들이 직업적으로 수사관들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래요. 초동 감식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이게 지금 수없이 이제 많이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과연 어떠한 조사 감식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아닌 기관이 하는 말하자면 의용 소방대 같은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못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 퇴직해 있는 분들은 또 특별한 책임의식도 없고 현장에서 좀 이해관계 많이 설켜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결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산불이라는 특수성의 그 경험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아니, 뭐 그분들이 이제 그 경험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신을 하시죠. 왜 산림 분야에 산림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좀 해석의 차이는 있고요. 잘 모르고 그건 잘 동의가 안 되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요즘 또 요번에 또 산불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왜 우리는 산불이 났을 때 그 대형 헬기가 부족해가지고 산불을 못 잡는 걸까? 마치 헬기가 있으면 산불이 다 잡힐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산불 진화 현장을 제가 12년 동안 한 640곳을 다녔습니다. 저는 뭐 시찰하듯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산불 초기부터 다 끌 때까지를 이제 며칠이면 맨날 며칠 동안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헬기만 있으면 산불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산불 현장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헬기가 있다고 해서 대형 산불을 잡을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봤던 5번의 의성 산불 역시도 그렇고요. 의성 산불 현장에서 다시 2일차까지는 강풍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2일차까지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헬기 같은 게 아주 불 기운이 센 불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불머리를 잡지 못했냐고 언론에서 이제 지적을 하니 불머리라는 건 불이 진행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보통 우리가 진화 전술을 짤 때 불머리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불머리에 헬기를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후미에는 의용소방대 같은 분들 좀 안전도 일정 보장돼야 되는 산불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술 자체가 불의 흐름을 보고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불머리에 연무라든가 하염이 높으니까는 투입을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불은 계속해서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3년 강릉 산불 같은 게 어땠습니까? 아침 8시 반에 발생했는데 헬기 한 대도 못 떴죠. 네. 그때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강풍이라서 못 떴다. 네. 2019년 고성 산불은 어땠습니까? 야간이라서 못 떴다. 맞아요. 2022년 울진 산불 어땠습니까? 그 역시도 강풍이라서 못 떴다. 사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불 진화 헬기가 많아서 초기에 대응하되기 전에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산불 진화 헬기는요 초기에 뜨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산불은 보통 발화대가 30분이나 다 번집니다. 근데 헬기는 언제 출동하느냐? 50분 이후에 출동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신고 가고 그다음에 예열 준비하고 이륙하려면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그래서 초기 대응에 진화 헬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대형화됐을 때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대형화되는 기본 요건이 뭡니까? 강풍, 동시다발, 그리고 야간. 결국은 그 초기 대응도 조건이면 헬기가 뜰 수가 없군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걸 너무 속속들이 아는 입장이다 보니 참 답답하다. 이 헬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헬기 마치 산불이 일어났을 때 헬기가 늦게 떠거나 헬기가 부족해서 산불을 못 잡았다라는 것은 아전인수 같은 해석이고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현장 상황하고는 전부 다르고 또 헬기 기령이 오래됐다 이런 말도 매번 나오잖아요. 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가요? 이 무슨 문제 없는 게 없네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왜곡된 정보가 막 다니는데요. 산림청 헬기는요. 20여 년 전에 샀는 게 말하자면 200억에 샀잖아요. 지금 팔면 400억 넘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산림청의 헬기 관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헬기라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차를 타다가 부품이 고장 나면 그 부품이 고장 나는 걸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청 헬기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전체를. 예. 기체 그래서 전체를. 20년 전에 게 아니라 가장 최신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가 노후화돼서 문제됐다라는 것은 이 현상이 맞지 않는 거고 단 이번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이 제때 공급이 안 됐죠. 그래서 다 뜨지 못했다 이거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헬기와 관계되는 문제 최근에 이제 임차 헬기가 2대 떨어졌잖아요. 네. 임차 헬기는 사실 국가 소속이 아니죠. 그렇죠. 민간 거죠. 민간 거를 빌려 쓰기 때문에 아마 민간 헬기는 뭐 기능이 좀 오래되거나 오래됐고 산림청처럼 이제 내구 연한이 바뀌면 바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 쓸 수 있으면 쓰겠죠. 그렇죠. 각자 판단에 하는 예, 그래서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두 개 혼용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씨 오늘 너무 몰랐던 사실이 많은데 이것도 선생님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산불 진화 차량 진입로 역할을 하는 임도 있잖아요. 임도. 네. 이 임도와 관련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자, 그거는 사실 이제 산불 대형 산불의 임도는 효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두 말이 다 두 주장이 다 맞습니다. 첫째, 임도로 산불을 끈다는 분들 얘기도 맞고 임도로 산불을 끌 수 없고 이래서 임도가 산불을 부추긴다는 말도 맞습니다. 예, 임도가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뭐냐? 보통 가을, 겨울 산불 또는 지피화 산불이라 그래요. 예, 누구나 사람이 끌 수 있는 아주 작은 산불이 있죠. 지표화 산불. 예, 보통 낙엽층이 예. 이런 산불은 임도가 충분히 끕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산불에 대해서 지금 뭐 사회적 이슈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대형 산불은 임도로 끌 수가 없습니다. 왜? 임도는 그 임도뿐만 아니라 뭐 1km 직선거리 1km 고속도로 4차선, 8차선을 훌쩍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도를 끌 수 있는 불이 있는 반면에 대형 산불의 임도로 전혀 끌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분들도 다 알지만 주장하고 특히 문제가 지금요. 이 대형화된 산불에 의해서 이재민이 3천여 명 나고 주택이 한 5천여 채 탔거든요. 지금 과연 이 시점에 임도를 까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 집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소방차를 더 확충하는 게 맞느냐.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한번 그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시점이다. 지금은요. 이게 막연한 언제 얼마나 깔아야 될지 모르는 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119에 전화해도 우리 집을 지켜주러 올 수 있는 소방차가 없어서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최대한 빨리 그렇죠. 최대한 많이. 당장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음도는 정하고 싶으면 좀 뒤로 미뤄도 가능한 일인데 아마 이 국가적 대재난을 통해서 임도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저는 좀 의도가 좀 의심스럽네요. 아주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임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정 부분 맞다고 해도 예.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우선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절대 거죠. 아닙니다. 그걸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대로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임도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림청이 요구하는 임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방차를 바로 이제 구매해서 사면 되잖아요. 임도고 산림청이 원하는 대로 다 깔아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네. 한 27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아니네요, 그거는. 그게 지금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자꾸 대형 산불 사안과 엎혀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의도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걸 해결하려고 네네. 하는 의도가 그래서 있구나. 제가 산림 전공자로서 그러네요. 힘이 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황자 선생님하고 진짜 여러 가지 이제껏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북 산불이 단순히 이제 봄철에 어떤 건조한 기후, 강한 바람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번진 건 아닌 것 같고 대응 체계도 문제 있고 장비도 낙후됐고 이게 지금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이게 건드려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우리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라는 거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산불은 산림청 소관 업무잖아요. 그럼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산림청에서 산불을 누가 끄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산불 현장의 지휘권자는요 임업 또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지휘권자가 그다음에 그 밑에 산불 끄는 사람이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95%가 일용직 할아버지들입니다. 산불 진화력은 실제 한 53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상근하는 산불 그렇죠. 그분이 53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때 일용직으로. 그때 일용직으로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태이고 이제 산불 지원 기관인 소방청은 아시다시피 소방관 정규 소방관이 67,000명이고 그 밑에 산림청 산불 진화대와 유사한 이제 의용 소방대가 한 1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기후 변화, 강풍 왜 이렇게 불을 제때 잡지 못했냐를 하는데 불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불이 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자, 지휘권자들이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이고 산불 진화대가 95%가 일용직 할아버지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전문화된 하재 전문 기관인 거의 17배가 넘는 조직과 장비와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소방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답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요즘 산불이 확산되는 이유가요. 산에 이제 참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들이 고사돼 가지고 이제 방치되는 나무들이 있죠. 여기에 불이 붙으면요. 굉장한 불티가 생깁니다. 날리는 거죠. 이제 이 불티가 사방으로 다 번져서요.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면적으로 불이 났는데 자 불티에 의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은 헬기를 못 잡습니다. 그럼 이거 지상에서 이런 어떤 불티로 사방으로 번지는 불을 잡을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그거를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문제이고요. 세 번째요. 좀 전에 조사감 씨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산불 예방 또는 진화 교육을 누가 시키냐. 이 역시도 산림청에서 퇴직해 있는 분들이 그 교육을 시키십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직접 이제 기회 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인지 교육 공급자에 대한 대상자인지 모를 정도인데 이게를 전국에 이런 어떤 비전문 조직 말고 전국에 소방학교 한 14개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막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 소방학교 훈련 시설도 잘 갖춰져 훈련 시설이라든가 완전히 하재에 특화되는 조직에 그 전국에 14개 정도 되는 그 소방학교를 각 지역별로 완전히 산불에 대한 전문 교육 체제로 전환시키자. 이 세 가지 요건만 제대로 갖춰도 지금보다는 물론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피해를 많이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리고 대응력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테면 그 산불의 진압 권한이랄까 이 지휘 책임을 소방으로 옮기는 건 너무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조직 이기주의라 봅니다. 산림청이 산림부서에 계시는 분들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이분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산불 끌어 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전문성도 없고. 이분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시달리고 그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불을 끌어 공무원 된 게 아닌데 왜 우리인데 불을 그렇죠. 끌어라고 하는 불만이 심한데 문제는 산림청 지휘부에서 이 예산과 조직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니지. 단순히 이제 뭐 서로의 그거를 이야기를 들어서 뭐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의 혁신을 필요한 시점이고 이미 그러는 사이에 아시다시피 산불이 웬만한 전쟁과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간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산불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그래요, 맞아요. 원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렇죠.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모든 공적인 일들이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맡아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을 시켜야지. 그걸 하겠다고 손드는 사람을 지금 시키거나 그런 실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 공적 조직들이 갖고 있는 정말 깊은 병폐이고 참 인사 운영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게 이 산불 정책 관련해서도 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봄철 대형 산불이 이제 연례화된 상태고 사후에 수천억 또 수조 원대 복구비를 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황정석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원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 먼저 해야 할 것들 이 순서를 정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황정석 소장님 몰랐던 많은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산불 문제에 딱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산림전공자가 산불 문제에 관심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꼴통이거나 공부를 되지기 못하는 애인데 제가 10년 전에 산불 상황을 이제 세계적으로 흐름의 산불 상황을 봤더니 야 이거는 거의 국방력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 10여 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가진 생각들을 어떤 기관이라든가 제도권 내에서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뭐 되게 됐는데 맞아요. 지금 산불은 항상 그때만 확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꺼지면은 다시는 불이 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정석 소장의 말씀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